곧 처리됨. 유산만 받으면 서울 복귀 가능. 계단 사고만 나면 정리. 말순의 손이 떨리며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민재가 날 죽이려고 했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는 말순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김말순,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15년이 흘렀고 외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이 넘었죠. 이제 이 세상에서 말순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손자 민재뿐입니다. 말순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향합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호미를 놓지 않죠. 오이, 상추, 고추를 키워 읍내 시장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도 말순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손자 민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민재는 공무원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말순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자 자랑을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시장에서 만난 아는 사람들이 요즘 민재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말순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바쁘겠지 뭐. 젊은 사람이 공부하느라 바쁜데 할머니한테 무슨 연락을 자주 하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합니다. 민재가 서울로 올라간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었죠. 할머니, 잘 지내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 때나 겨우 안부 문자 한 통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말순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민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 말순은 민재가 어릴 때부터 키웠습니다.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당시 15살이던 민재를 혼자서 길러냈죠. 고등학교 학비, 대학교 등록금, 서울 원룸 월세,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말순이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민재가 대학생 때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자 말순은 밭에서 기른 채소를 팔아 50만 원짜리 중고 컴퓨터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반일로 번 돈이 부족하면 논두렁에 심어둔 잣나무를 캐서 팔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마을 사람들 집 일을 도와주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휘어져도 말순은 참았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거든요. 겨울에는 연탄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고 여름에는 선풍기 대신 부채질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전기료 몇 천 원이라도 아껴서 민재에게 용돈을 보내려고 했으니까요. 할머니, 저 꼭 공무원 되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재가 대학생 때 했던 말이 아직도 말순의 귀에 생생합니다.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민재가 공무원이 되면 서울로 올라가서 함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고생스러운 밭일은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민재는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말순의 하루는 늘 똑같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 먹고 6시 반이 되면 밭으로 나갑니다. 오전에는 김을 메고 점심 무렵에는 물을 주죠. 오후에는 수확한 채소를 다듬어서 읍내 시장으로 갑니다. 3륜차에 채소를 가득 싣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말순은 묵묵히 해냅니다.
길이 험해서 3륜차가 기울어질 때도 있고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울 때도 있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말순에게는 유일한 사교 시간입니다. 옆자리 상인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죠. 말순 씨, 손자 민재 공무원 시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물음에 말순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 워낙 성실한 아이라서 꼭 붙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벌써 3년째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 이야기 속에서도 걱정이 묻어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 바쁘다고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옆자리 할머니가 하는 말에 말수는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민재도 그런 젊은이들 중 하나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말순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재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가끔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 바빠서 그래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런 말만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죠. 심지어 지난번에는 할머니, 요즘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라는 말과 함께 20만 원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달에도 10만 원을 보냈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말수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말수는 망설임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손자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돈은 충분하세요? 라고 물어보던 민재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돈을 보낸 후에도 잘 받았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수는 자신을 다독입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서울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할머니야 이렇게 밭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지. 말수는 민재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손자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민재가 어렸을 때는 용돈도 넉넉히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말수는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자꾸 민재 생각이 납니다. 우리 민재는 저녁에 뭘 먹을까? 혼자 라면만 끓여 먹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민재가 어렸을 때는 말순이 직접 반찬을 해서 도시락을 싸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으니까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괜찮다. 너만 건강하고 공부 잘하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가 조금만 더 버틸 테니까 꼭 공무원 되어라. 말수는 매일 밤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손자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말순의 평범한 일상이 깨진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순이 밭에서 김장용 배추를 뽑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돌려보니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손자의 모습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민재야. 언제 왔니? 왜 미리 연락을 안 했어? 말수는 급히 흙투성이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달려갔습니다. 민재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고 얼굴도 조금 거무스름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예전에 비해 훨씬 좋아져 있었는데 브랜드 운동화에 새 가방까지 메고 있었죠.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민재의 말은 다정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재.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옷은 좋은 걸 입고 있네. 말수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말순의 손을 살짝 빼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공부하느라 좀 바빴을 뿐이에요. 옷은 친구가 준 거예요. 그리고는 집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집은 그대로네요. 변한 게 없고. 보일러는 아직 그 오래된 걸 쓰시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면서 말수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민재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할머니가 당장 만들어줄게. 삼겹살도 사올까?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여줄게. 하지만 민재는 집 안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배고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 집이 좀 낡았네요. 벽지도 오래되고 가구도 다 옛날 것들이고. 말수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재가 제일 먼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을 텐데 이상하게 집 상태부터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살만해. 겨울에도 따뜻하고.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데. 말순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하자 민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 요즘도 밭일 하시기 힘드시죠?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말수는 손자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아직 건강해. 너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민재의 시선은 자꾸 집안의 문서함과 찬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말수는 민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되고 있니? 언제 볼 거야? 준비는 잘 되고 있고? 민재는 조금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에요. 생각보다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신 건 없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험? 그런 거 왜 물어보니? 민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시더라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민재는 슬쩍 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혹시 집 서류나 땅 문서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통장이나 그런 것들도요. 말수는 점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무슨 일이라도 있니? 민재는 서둘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요즘은 미리 유언장 써두는 사람도 많다던데요. 할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집이나 땅도 정리해놔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죠.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말수는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아직 팔팔해. 그런 생각하지 마. 말순이 조금 언짢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민재는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미리 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재가 할머니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라며 농담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말수는 민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같이 밭에 나가자. 예전에는 할머니 일 도와주곤 했잖아라고 해도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요. 서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민재가 말순이 외출할 때마다 혼자 집에 남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순이 같이 시장에 가자고 해도
민재는 저는 집에서 쉴게요라며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순이 동네 우체국에 잠깐 다녀온다고 해도 천천히 다녀오세요라며 오히려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민재라면 할머니 심부름을 대신 해주겠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죠. 어느 날 말순이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말순아, 민재가 와 있구나. 그런데 어제 너 없을 때 집 앞에서 전화 통화하는 걸 봤는데 목소리가 좀 험하더라. 누구랑 싸우는 것 같던데.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를 했는데? 잘 안 들렸는데 곧 처리된다. 계획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표정도 좀 무서웠어.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재야, 어제 누구랑 전화했니? 이웃집에서 목소리가 크다고 하더라. 민재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말했습니다. 아, 친구랑 통화했어요. 시험 문제로 좀 답답해서 목소리가 컸나 봐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하지만 민재의 대답은 뭔가 부자연스러웠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이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민재가 부엌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찾니? 말순이 물으니 민재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물 마시려고 컵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재가 뒤지고 있던 곳은 컵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손자가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민재라면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밭일도 도와주고 동네 어른들께도 인사를 드렸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서류가 어디 있는지 자꾸 물어보고 심지어 보험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밭에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혼자 있을게요. 말순은 이상했지만 그래, 너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집에서 쉴까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니에요. 할머니는 평소대로 하세요. 저는 컴퓨터 작업이 있어서 조용해야 해요라며 말순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민재의 모습을 보며 말순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없을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말순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집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민재가 서둘러 컴퓨터를 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니? 말순이 물으니 민재는 그냥 인터넷 검색이요. 공무원 시험 정보 찾아보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뭔가 들킨 사람처럼 어수선해 보였고 마우스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손자와 함께 있다는 기쁨보다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특히 말순이 외출할 때마다 혼자 남겠다고 하는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도 말순은 평소처럼 읍내에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무릎 아픈데 바를 파스를 사려고 했는데 약사 아저씨가 말순을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며칠 전에 손자분이 오셨던데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재가 서울에서 내려왔어. 그런데 말이에요. 약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오셔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할머니가 깜빡깜빡하시고 정신이 혼미하다면서 치매 약이 있는지 문의하셨어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는 정정하신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요즘 들어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은 치매 증상이 전혀 없는데 민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약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직접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했죠. 그런데 민재 씨가 계속 약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민재가 자신을 치매 환자처럼 말했을까요? 그것도 본인 몰래 약국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혹시 민재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재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민재가 인사를 했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민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꼈지만 민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보다는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재야, 너 혹시 약국에 갔다 왔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재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약국요? 아니요, 왜요? 약사 아저씨가 내가 와서 할머니 치매 약 달라고 했다던데.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물건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말수는 민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니? 나는 멀쩡한데. 말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민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민재의 표정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않고 민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민재는 말순이 잠든 줄 알고 조용히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말수는 살짝 눈을 뜨고 민재가 무엇을 하는지 봤습니다. 민재는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는데 화면이 너무 멀어서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말수는 민재의 컴퓨터를 살펴봤습니다. 컴퓨터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화면에 남아있는 창들을 보니 섬뜩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고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말순의 이름으로 된 보험 가입 신청서가 작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 금액은 5천만 원, 수익자는 민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치매 진단 시 보호자가 자동으로 수익자 지정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강조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자신 몰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려면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치매 약을 달라고 했던 거였죠. 말수는 급히 컴퓨터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말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민재야, 컴퓨터로 뭐 하고 있었니? 궁금해서 그래. 민재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공무원 시험 정보 찾아보고 있었어요. 인터넷 강의도 듣고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무서운 것은 민재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민재가 외출한 사이에 컴퓨터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민재의 휴대폰 문자 앱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끔찍한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곧 처리됨. 유산만 받으면 서울 복귀 가능. 계획대로 계단 사고만 나면 정리. 보험금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이 될 것 같음. 말수는 이 문자들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상대방의 답장이었습니다. 조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자연사처럼 보이게 해야 함.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제일 자연스러움. 민재는 혼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손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착한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컴퓨터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문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계단 사고. 민재가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민재의 대답도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 말순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민재의 웃음도 다정한 말투도 모든 것이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계단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손잡이도 흔들리고.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민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괜찮다. 조심해서 다니면 돼. 하지만 민재는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해요. 혹시 넘어지시면 큰일 나는데. 말수는 민재의 속내를 확인한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민재를 다그치는 대신 말수는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민재야, 아침 먹어라.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였다. 민재도 평소처럼 감사합니다. 할머니라고 대답했지만 말수는 이제 그 말 속에 숨은 거짓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민재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말수는 서둘러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작은 캠코더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동네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간단한 인터넷 쇼핑 지식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집 안 곳곳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실 책장 뒤, 부엌 선반 위, 민재가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근처까지 말입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민재가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말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컴퓨터로 시장 물건 좀 주문했어. 요즘은 집까지 가져다 준다더라. 민재는 할머니도 인터넷 쇼핑을 하시네요라며 웃었지만 말수는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캠코더가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민재가 외출한 사이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책이나 소품 뒤에 숨겨두니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재가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근처에는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매일 아침 복용하는 혈압약과 관절약을 포장하는 과정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재가 약에 무언가를 섞을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었죠.
말수는 약봉지 하나하나를 카메라 앞에서 포장하고 날짜와 시간을 종이에 적어서 함께 촬영했습니다. 한편 말수는 마을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복지센터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변호사님이 오십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말수는 다음 주 수요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수는 집문서와 통장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민재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후에 서류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말수는 조카 며느리인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할머니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서류들을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집에 두기가 불안해서. 영숙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언제든지 가져다 드릴게요. 말수는 집문서, 통장, 도장을 모두 영숙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민재에게는 비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드디어 말순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민재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잠든 척하면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재는 계단 위쪽에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손잡이도 일부러 흔들리게 만들고 있었죠. 할머니, 화장실 가시려면 조심하세요. 계단이 좀 미끄러워요. 민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미리 위험을 알려준 것처럼 연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마음속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말수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말순을 따라오며 마치 도와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말순이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말순은 일부러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말순이 소리를 지르며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균형을 잡았죠. 민재는 순간 당황하며 할머니 라고 외쳤지만 말순에게는 그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보다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당황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어휴, 깜짝 놀랐네. 정말 미끄러웠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재의 표정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뭔가 아쉬워하는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 말입니다. 다음 날 말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받은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자가 저 몰래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고 제가 사고를 당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캠코더로 찍은 영상, 민재의 컴퓨터에서 본 보험 서류 사진, 문자 내용을 적어둔 메모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해를 가하려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다시 시도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말입니다. 말수는 캠코더를 추가로 설치하고 휴대폰 녹음 기능도 켜두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한번 계단에 물을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양의 물을 뿌리고 심지어 비누까지 발라서 더욱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말순이 설치한 캠코더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정말 조심하세요. 오늘 청소를 해서 바닥이 좀 젖어 있어요. 민재가 다시 한번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순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 2시쯤 말순은 일부러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방에서 나와서 마치 우연히 할머니를 돕는 척하며 계단 근처로 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말순은 다시 한번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순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넘어지려는 순간 민재가 말순을 밀치려는 손짓을 하는 것이 캠코더에 포착되었습니다. 말순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한 짓 전부 찍혔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말순의 눈빛은 더 이상 속아 넘어갈 할머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내가 컴퓨터로 뭘 하는지, 누구랑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다 봤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해? 말순은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 서류에 내 이름으로 가입하려던 것도 오해고, 약국에 가서 내가 치매라고 말한 것도 오해고, 계단에 물을 뿌리고 나를 밀려고 한 것도 오해냐? 민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민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가식적인 다정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가 언제까지 살 건데요? 어차피 몇 년 안에 죽을 텐데 미리 정리하면 안 되나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손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민재는 이제 포기한 듯 실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해요. 저한테 뭘 해주신 게 있어요? 부모님 죽고 나서 저를 키워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도 외로웠으니까 키운 거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겨울에 연탄도 아끼고 약값도 아껴가면서 너한테 돈 보냈는데 그게 당연한 거였니? 민재는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생색내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죽으면 어차피 제가 다 상속받을 거잖아요. 내가 정말. 말순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와요? 내가 부른 사람이야.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말순이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완전히 당황해서 할머니, 이게 뭐예요? 왜 경찰을 불러요? 라고 소리쳤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말순이 준비해둔 증거들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캠코더 영상, 보험 서류 사진, 문자 내용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범죄 행위로 보입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민재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조사를 받는 동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아기를 안고 말순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가 민재 할머니시죠? 여성은 지쳐 보이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기는 겨우 돌이 지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혜진이라고 해요. 민재와 결혼했어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민재가 결혼했다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인신고도 했어요. 그런데 민재가 제 돈 2천만 원을 들고 사라졌어요. 아기도 있고 정말 막막해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민재가 할머니한테 유산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집도 있고 땅도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도 믿고 돈을 맡겼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말수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 씨,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리고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 말수는 혜진을 위로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이야기는 처참했습니다. 민재를 만난 지 1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할머니 이야기도 자주 했어요. 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유산을 받으면 다 갚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씩 빌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큰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었고요. 혜진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할머니 집도 크고 땅도 많다고 했어요. 곧 상속받으면 잘 살 수 있다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혜진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여성의 고소장 사본이 말순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라며 보증을 세웠고 현재 연락 두절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민재는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써왔던 것입니다. 말수는 절망보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아이를 감싸선 안 되겠구나. 말수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미안해요. 내가 민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재가 저희를 다 속인 거예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혹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서 민재를 망친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힌 민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며칠 후 민재의 휴대폰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재는 단순히 말순만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독거노인들의 정보도 수집하고 있었고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독거노인 재산 조사 방법, 노인 보험 가입 대리인 되는 법까지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순진해. 뭘 해도 다 믿어줘. 계획대로만 하면 집과 땅까지 다 내 거야. 늙은이들은 조금만 달콤하게 말하면 다 넘어가더라. 다음 타겟도 이미 정해뒀어. 이런 내용들이 문자로 주고받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가 자신을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단순히 자신만을 속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 씨,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고소장을 내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혜진이 망설였지만 말순은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이제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말순은 혼자 앉아서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민재의 모습이 지금의 민재와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말순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모든 증거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경찰서와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들, 민재가 작성한 보험 서류들, 휴대폰 문자 내용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말순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증거를 혼자서 수집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손자가 하는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 민재의 범죄 혐의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첫째, 말순 명의로 보험 가입 서류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해당했습니다. 민재는 말순의 서명을 위조하고 심지어 말순이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 진술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말순에게 의도적으로 위험을 조성한 것은 살인미수 혐의로 분류되었습니다. 계단에 물과 비누를 발라서 미끄럽게 만들고 말순이 넘어지는 순간 밀치려고 했던 행위가 모두 캠코더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셋째, 혜진을 비롯한 여러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기 혐의에 해당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까지 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말순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 괴롭힘과 협박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차피 몇 년 안에 죽을 텐데라는 발언이나 말순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시도들은 심각한 노인 인권 침해로 분류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 앞에서 보여주던 가식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워낙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할머니를 속여보험에 가입시키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려 했으며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검사의 논고는 차분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인이 이 모든 범죄를 할머니의 사랑을 이용해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민재는 실제로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도박과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말순을 노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말순이 보내준 생활비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재가 이미 다른 독거노인들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재의 컴퓨터에서는
인근 지역 독거노인들의 재산 현황을 조사한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말순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다른 노인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큽니다. 재판부는 민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5천만 원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키워준 할머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민재는 마지막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민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순에게 민재는 더 이상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일 뿐이었죠. 구치소로 향하기 전 민재는 마지막 면회에서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난 그냥 할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했는지. 하지만 말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게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속인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할머니가 절 너무 올가매려고 했잖아요. 제 인생을 살고 싶었다고요. 민재가 변명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을 사는 건 좋아.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는 될 수 없어. 내가 선택한 방법이 잘못된 거야. 면회실에서 나오면서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혹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서 민재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자책보다는 다른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혜진과 다른 피해자들은 말순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저희도 정의를 찾을 수 있었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민재를 신고한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덮어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해야 하는 거예요. 며칠 후 말순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손자인데 너무했다며 수군거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순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말순 씨가 옳은 일을 했어. 저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말순은 밭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손자를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 동시에 올바른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가족이 날 해치려 한 걸 나는 정으로 참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배웠지. 말순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분명히 맞서겠다고 말입니다. 민재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민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앞에서 보여주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고 싶어 했지만 현실은 그를 가차없이 짓밟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민재의 변호인은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동정론을 펼치려 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정신감정서를 보면 범행 당시 정신적 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명백합니다. 법정에는 말순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재가 계단에 물을 뿌리고 비누까지 발라서 더욱 미끄럽게 만드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민재가 손잡이를 일부러 흔들리게 만드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재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처리하는 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 계단 사고로 하면 자연스럽겠지? 보험금까지 합치면 억 단위 돈이 굴러들어와. 다른 할머니들도 알아봤는데 더 쉬운 타겟들이 많더라. 이런 문자들이 법정에서 낭독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민재가 다른 독거노인들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법정 안은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의 범죄는 단순히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을 비롯해 총 5명의 여성들이 피해자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재에게 속아서 큰 금액의 돈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특히 혜진의 경우에는 결혼까지 하며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황이었죠. 가장 어린 피해자는 22살의 대학생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피해자는 35살의 이혼녀였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할머니가 집과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곧 상속받을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혜진이 증언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혜진은 말을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민재를 사랑했거든요. 혜진의 증언이 끝나자 또 다른 피해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민재가 저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할머니 유산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돈을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 여성은 500만 원을 민재에게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3번째 여자친구였더라고요. 민재는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의 여성과 만나고 있었어요. 3번째 피해자는 더욱 참혹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재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병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이 여성은 자신의 전 재산을 민재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효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검찰이 제출한 민재의 휴대폰 기록을 보면 민재의 범행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민재는 각각의 여성들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사업 투자금이라고 했고 다른 여성에게는 할머니 병원비라고 했으며 또 다른 여성에게는 결혼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공통점은 할머니 유산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재는 가짜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위조해서 보여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보면 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할머니의 사랑을 이용해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할머니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근간인 가족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검사는 또한 민재가 인터넷에서 독거노인 재산 조사하는 법, 노인 심리 조종 방법 등을 검색했던 기록도 제시했습니다.
법정에서 녹음 파일과 캠코더 영상, 보험 서류,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모두 민재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민재가 말순을 밀치려고 했던 장면이 재생될 때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내가 한 짓 전부 찍혔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모습까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민재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없이 자랐고 할머니는 저를 너무 올가매려고 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계속 간섭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공무원 시험도 계속 떨어지고 친구들은 다 잘 되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민재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만 더했을 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죽이려 했던 행위를 단순히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는 말로 합리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판사는 또한 피고인이 여러 여성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민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 5천만 원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키워준 할머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점, 그리고 할머니의 생명을 위협한 점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족의 사랑을 악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독거노인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민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구치소에서 면회를 온 친구에게 민재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할머니가 진짜로 신고할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민재는 원망스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내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게 가족이 할 일이야?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까지 그렇게 한 게 말이 돼? 친구의 말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생활은 민재에게 가혹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민재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멸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정말 나쁜 놈이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민재는 조금씩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 내 상담사와의 면담에서 민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그냥 할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했는지. 하지만 이제 보니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민재의 판결이 확정된 지 몇 개월 후 말순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과 땅,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혈육에게 물려주는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재산을 진짜 가족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조카 며느리 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민재는 할머니 손자인데.
하지만 말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영수가 핏줄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끝났어.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사람들이야. 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복지센터는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말순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독거노인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법률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복지센터 입구에는 말순이 직접 쓴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 문구는 말순이 민재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순은 민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민재는 할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책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지센터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혜진도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혜진은 민재에게 받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아기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말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도 정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가장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말순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말순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고 말순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다른 독거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할머니, 손자를 신고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말순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기자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손자였잖아요. 많이 미워하셨죠?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답했습니다. 미워했으면 끝까지 끌어안았을 겁니다. 나는 그 아이가 사람답게 벌을 받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지요. 말순의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저희 딸도 제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말순은 이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참으면 안 돼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복지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독거노인 사기 예방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사기를 당할 뻔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사기꾼들이 포기하고 갔어요. 또한 복지센터에서 돌보는 아이들 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말순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교도소에서 복지센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수감자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내 할머니 아니야? 내 재산으로 복지센터를 만들었다네. 민재는 그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후회, 그리고 묘한 자부심까지 말입니다. 교도소 상담사와의 면담에서 민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재산을 다 기부해버렸어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됐네요. 상담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큰 유산을 남기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민재가 투덜거렸지만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 씨,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이 진짜 유산이에요.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듬해 봄 복지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말순의 70번째 생일 파티였습니다.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복지센터에서 돌보는 아이들과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말순을 축하해줬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복지센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은 이날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사람들,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민재와의 피 끊어진 관계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말순은 복지센터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재를 키우며 행복했던 시절, 민재가 변해가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힘들었던 재판 과정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복지센터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복지센터 아이 중 하나가 달려와서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우리랑 같이 놀아주실 거죠? 말순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우리가 가족이잖아. 카메라는 말순의 단단하면서도 평온한 뒷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복지센터 입구의 명패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조용히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핏줄이 가족인 시대는 끝났다. 남보다 더한 아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태어난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울고 웃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